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오늘도 방송인 최진실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벌써 6월도 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나는 것 끝이 같아요. 났어요. 이제 하반기로 네. 접어들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전환점을 맞는 시기에 이거 한번 봐볼까 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세나 점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많이 보세요? 보잖아요. 네. 저도 운세나 점, 타로 카드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시간이 있을 때는 뭐 카페를 가가지고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문이나 잡지 뒤에 있는 그 별자리 운세 저는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서까지. 네. 그날 하루에 기분이 좀 좋으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하면서 조금 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괜히 안 좋은 내용 있을까 봐. 저는 약간 좋은 내용이면 다행인데 네. 또 안 좋은 내용이면 저는 또 그걸 믿게 되는 그런 성향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잘 맞지도 않아요. 근데 가끔 잘 맞기도 한데 그 별자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별자리에는 또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8월생 처녀자리거든요. 또 처녀자리의 특징이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청초한 완벽주의자라는 뜻이 있는데 청초한. 그래서 좀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했으면 저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근데 어쨌든 별을 통해서 점을 본다는 것도 그렇고 또 별자리마다 각자 특징이 다르다는 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실 두 분이 들려주실 이야기도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꼬닥꼬닥 제주 역사 속으로 함께 걸어가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7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나왕국의 저자이자 전 언론인 강문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의 별 선생님입니다. 별빛 누리공원의 김정엽 주무관님 함께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별자리 이론 이거 맞는 거예요?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목민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면서 밝은 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서 동물이라든지 뭐 생활에 쓰이는 그런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해서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목민들이 이제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역을 하면서 그 별자리의 그런 문화들이 이집트와 그리스로 전달이 되면서 그런 점성술 같은 것들이 이집트에서는 성행하게 되고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신화와 연관이 지어져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희망의 메시지로 하나의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항해를 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누비면서 북반구가 아닌 이제 남반구의 별자리들을 또 다시 발견하고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반구의 별자리는 오히려 항해술에 필요한 별자리들이 많아요. 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남반구에 있는 그 12개의 별자리 그건가요? 아니요. 그거를 이제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별자리라고 해서 좋아하는 노란색 복숭아가 아니라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자를 써서 황도 12공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생일 별자리가 그렇게 있고 전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우리가 이제 88개로 이제 정해놨습니다. 네. 역시 지구과학은 어려워요. 천문학 이렇게 가면 어려워져. 그렇죠? 질문을 하면서도 이거 질문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괜찮죠 오늘?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밤하늘의 별은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더 강했죠. 그 서양의 천문학의 좀 과학적인 이런 사고에 의해 가지고 비롯됐다면은 동양의 천문학은 물론 동아시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했어요.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할 때 한중일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별로 약 2만 건 정도의 그 천문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많은 이 숫자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오늘날 얘기는 천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게 아니고 일종의 점성술에 가까운 그런 이 관측들이었죠. 그래서 하늘은 별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계시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자리 어느 게 하나 쑥 들어오면은 이것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범할 이런 징조다.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종의 국방하고 관계되고 국가의 안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 천문대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별들을 계속 관측하도록 한 거죠. 우리가 고구려 쪽에 보면은 4세기경에 벽화로 해가지고 우주의 모양을 만들고 2층 정도 높이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전부 별자리를 전부 박아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반원식으로 하늘이 둥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배치시키고 정확한 위치에 이런 것들이 4세기경에 그 4, 5세기경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20기 정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가 그 삼원. 하늘의 삼원. 그리고 그 주변에는 동서남북 그것을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라고 하지만은 각 방위별로 해가지고 7개의 별자리씩을 해가지고 28개의 별자리가 동서남북에 쫙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서양에서는 12궁 네네. 또 88개의 별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전통 별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전통적으로 보면 그 하늘의 그 삼원 그래서 그 자미원, 또 태미원, 또 천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미원은 일종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 그 신전의 북성과 같은 존재가 거기 딱 자리 잡은 거고 그 밑에는 왕궁이 따로 있고 그것은 태미원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인간들이 살고 시장이 번영 복잡거리고 하는 이런 천시원 하늘시장이 그 있는 그 별자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별로 주관하는 동물을 두었는데 동쪽에는 좌청룡 또 서쪽에는 우백호, 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그것이 사방신이 사방신이죠. 그것을 각 자기네 동네에 7개의 별자리를 관장하는 그 신 그것이 아까 그렇게 배치돼 있었죠. 3원 28수가 예, 그렇게. 왜 28수예요? 아까 4개의 신이. 거기에 7개씩 아. 별자리가 7개씩 들어가. 곱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러면 3원 28수에 네네. 대한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죠. 천문 지도가 있죠.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지도인데 하늘을 이제 12분야로 나누어서 이렇게 펼쳐서 그려놓은 지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요거는 이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물론 이제 나라를 건국하고 나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백성들도 보살펴야 되고 뭐 또 정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천문도를 그리는 걸 제일 먼저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가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이념도 좀 심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구려에서 그 무덤에 있었던 그런 별 지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해서 만든 이제 돌에 새긴 그런 지도인데 중국에도 많은 천문도가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오래된 천문도가 있지만 그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별의 밝기에 따라서 이 별의 크기가 다르게끔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한 원들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거랑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늘 약간 서양 쪽 별자리, 동양 쪽 별자리 대변인들은 아니신데 약간 우리 주무관님한테는 서양 쪽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선 그러면 그 별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서양에서도 이제 별자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별을 관측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씨를 뿌리냐, 언제 추수를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알 객관적인 그런 근거가 바로 별이고 별자리였고 그렇게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고 그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저기에는 분명히 그 별이 없었는데 갑자기 빨간 별이 생기고 웬만한 별보다 훨씬 더 밝은 녀석이 생기고 지금에서 이제 비춰보면 행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사이에 행성들이 이렇게 해짓고 나타나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사람에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거에 기점으로 해서 점성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점성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록했던 걸 기반으로 이거는 이런 점성술의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인 거에 근거로 그 행성이 거기에 있었을 거다라는 걸 하나 두 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점성술 때문에 기록을 했던 자료들이 천문학 연구에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문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별을 어떻게 활용을 했었나요? 예, 하늘의 뜻은 땅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전달된다 이런 그래서 천지인 사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 천지인이 하늘과 인간과 땅의 조화이면서 일치 이럴 때 가장 바람직한 하늘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했고 별에서는 또 모든 걸 관장하는 별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서 그 문도령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도령이라는 것이 문곡성이거든요. 과거를 보러 가는 그것이 문곡성의 이름에서 나온 별자리에서 나온 건데 문곡성은 북두칠성이 4번째 별자리예요. 그 별자리가 우리가 지금 보면 어디 있었던 곳이냐면 옛날 처음 향교가 있었던 제주시 동문시장 그 일대가 문곡성이 있었던 자리예요. 향교가 있었던 자리. 향교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글을 쓰고 과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려주는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불합격의 길로 간다는 이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종 2년에 향교가 세워진 이후로 4번을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기록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지만은 향교하고 그런 것들이 다 관계가 있는 글 쓰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키자고 한 것도 아주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 별의 존재를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예전에 우리가 제사상에도 떡을 올린 그 기름떡이라고 하는데 그거 막 별 모양으로 막 올리고 했잖아요. 그게 제사 명절에 그게 우리 제주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땅을 상징하는 시루떡, 땅은 네모났다고 하는 그 전통 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은 둥글다고 하는 그 천원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엔 위에 올려놨을 때 구름 같은 건 전은 형체가 없고 일정한 형체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구름. 또 위에는 해, 또 달, 반달떡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위에 7개의 별떡을 올려놓죠. 그러니까 별떡은 그만큼 우리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자리로 봤어요. 우리 제주도의 창세설라에 버금가는 이런 중요한 신화가 내려오는데 배포도심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처음에 하늘에는 창세 무렵에 하늘에는 해가 둘, 달이 둘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차갑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것을 좀 구해주라 하니까 그걸 구해주러 내려온 게 대별왕, 소별왕 그 별이 내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해안나를 동해바다에 쏘아서 떨어뜨리고 그 달을 또 쏘아서 떨어뜨리니까 마침내 인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신방이 구술할 때 한참 얘기하다가 괜한 해, 달이 먼저며 별이 먼저냐
하고 잠은 자다 하면서 별이 먼저 자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별로서 해가지고 인식되어 왔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제주에서는 정말 별을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제주와 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별과 제주인들의 관계. 이것은 사실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려사에 보면 탐라왕족 세 형제가 신라왕을 찾아갔을 때 신라왕은 맞이에게 탐라의 왕, 별의 주인을 뜻하는 성주라는 자귀를 내려주었고요. 이외에도 제주를 별의 고장으로 인식하는 역사 기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때 제주가 말 생산지가 된 건 역시 방성이 비추는 곳에서 유래된 거고요. 이외에도 방성과 제주에 대한 다양한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주와 방송. 익숙하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성주와 방송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주는 그런 별이 아니고 탐나가 처음으로 해가지고 북두칠성 형태로 해가지고 7개의 별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왕의 이름이 성주였어요. 별성자에다가 주인주자. 그러니까 별나라의 군주 또는 별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왕을 상징하는, 그 탐나의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직함이고요. 그리고 그 방성은 아까 말을 관장하는 별자리가 비추는 꽃이라고 해가지고 방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방성이 어떤 별이에요? 방성은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갈자리 머리 부분에 이제 길다랗게 있는 4개의 별인데요. 저도 이렇게 여러 이제 동양 천문학이랑 이런 걸 좀 참고를 해보면 수레를 끄는 말 4마리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말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 조상에 이제 제를 지내는 게 또 제주도에서는 마조제가 또 있었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만 또 볼 수 있었던 특별한 별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특별한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남극 노인성을 우리가 상징하는 건데, 그게 조선시대 때 아주 널리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졌죠. 여러 가지 별들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잠깐 이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극 노인성은 남성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노인성은 무엇을 관장하고 무엇을 기원하기 위한 별이었나요? 무엇을 관장하고 무엇을 기원? 남성, 여성, 그 남성은 아니죠, 선생님. 그러면 성별을 완장하는. 아니면 이 남극 노인성, 그 노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인이 맞아요? 그 뜻이 남극 노인성. 뜻이 어떤 뜻이에요? 힌트를 조금 주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자 욕망을 냈어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별? 명예 뭐 그런 거? 명예 딱 하면 좋은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영웅칭호. 벼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예, 권력 뭐 이런 그런 관장하는 거. 그러면 가죠.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정답은 그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교에서는 천상에 동서, 남북, 중에 5두를 지정했습니다. 그중 남두는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관리했는데 그 남두를 통치하는 주신이 바로 노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 노인성은 용골 자리 중 가장 밝은 별인 카노푸스 별에 해당하는데요. 남쪽 하늘에서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입니다. 노인성이 나타나면 평안하고 안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보이면 그 고장 군주의 수명이 연장되고 남쪽의 상서로운 별이 병정당에 나타난다. 남쪽 지방의 노인들은 나이 90이 되어도
눈동자는 막다. 그러니까 남극 노인성이 장수를 그렇죠. 기원하는 별이네요. 예, 예. 정확히 어떤 별이에요? 남극 노인성은 이제 천문학적으로는 카노푸스라고 하는 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용골 자리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남반구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배의 그 용골, 그러니까 배의 척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를 딴 별자리를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 별자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카노푸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태양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은 한 7,000도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아까 VCR에서도 봤지만 지평선 바로 위에 뜨기 때문에 이 별빛이 지구로 들어오면서 별의 산란과 왜곡으로 인해서 약간 노란 색깔의 별로 관측이 되고요. 그 별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마치 이제 별들은 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시간으로 별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남극 노인성은 이미 300년 정도 전에 출발해서 이제 지구에 도착해서 보이는 별입니다. 네, 지구에서 거리가 한 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별이죠. 아까 보니까 천구에서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북극성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북극성이 아니라 겨울철에 이제 노인성 바로 위쪽에 큰 개자리에서 가장 밝은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가장 밝고요. 그 다음으로 밝은 별이 노인성입니다. 카노푸스. 카노푸스. 근데 남극 노인성이 이렇게 수명을 관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기가 극히 드물고 중국에서도 그 천산 뭐 일대에서 잠깐 보인다고 하고 또 나머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안 보이고 제주도에서만 보이는데 그것도 희귀하게 보이거든요. 누구나 오면 그냥 딱 해서 늘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주에서 왔었던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걸 보고자 했어요. 그 했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 이 토정 비결을 이걸 만들었었던 토정 이지암 선생도 2번씩이나 여기 와가지고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배 타가지고 별 한번 보려고 그 왔는데도 못 봤어요 그분이. 못 봤어요? 예, 그걸 한번 보는 게 그거 복권 이상이 그것을 뱀거나 축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과가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 노인성을 보면 정말 수평선 위에 약간 약오를 정도로 여기 있지 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잠시 뜨는 별이라서 제주도에서도 딱 뭐 길어야 3개월 정도 아주 짧게 관측이 되는 그런 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덕망 높으신 분들도 그 체면까지 저버릴 정도로 그렇죠. 예, 남극 노인성을 보려는 그런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인성을 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 이원저 목사. 노인성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요. 나으리, 이제 그만 길을 나서시지요. 그 한라산에 오르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노인성 뜨는 시각도 맞춰야 하는데 보시오. 아, 그렇구나. 내 깜빡 잊고 있었네. 어서 서두르자. 하지만 한라산에 오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았는데요. 나으리, 이곳부터는 길이 좁고 험하오니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자면 도포가 거추장스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자, 나는 상관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서 오르기나 해라. 한라산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나으리. 자, 괜찮다. 어서 가보자. 아직까지는 체면을 좀 살리는 것 같아요. 저 차림으로는 몇 걸음 못 갈 건데 나중에 허정 어버달렌 하는 거 아니라. 장사하려다가 저기서 고꾸라지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산 넘어 산이라고. 책상에 앉아 글만 읽던 양반이 험준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네가 이러고 저러고 않았냐?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 여봐라, 그 혹시 그 여벌의 옷과 신발이 있느냐? 왜 그러십니까?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러다가는 내 도포랑 옷이 다 망가지겠다. 아니, 망가지는 건 고사하고 내가 죽겠다 이놈아. 그러니 어서 옷을 내놓아라. 예? 여벌옷도 없는데쇼. 그래? 그러면 니놈 옷이랑 바꾸자. 바꿔 입자. 당장 바꾸자 이놈아. 어서.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영원한 비밀이야. 결국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 던져버린 양반. 아마도 당시 한라산을 올랐던 양반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별 보기가 엄청 힘들었나 봐요. 이 속도라면 정상까진 내일이나 돼야 도착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금방 간다. 노인성 꼭 보셔야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게야? 내가 그걸 보려고 벌써 몇 번째 산을 오르는지 아는 게야? 한 번이 아니었네. 양반 체면에 다리까지 걷어올리고 값도 안 쓰고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먹는 거친 음식들까지 이건 빼상 먹으면 검도 노인성에 보고 싶은가 싶죠. 여기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 난리난 저희도 하영 힘들었다게. 아니 저렇게까지 고생해서 뭐 결국 보면은 다행인데. 그렇죠. 네. 그럼 두 분은 혹시 남극 노인성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저도 그 지인들과 한 2년 전에 서귀포에서 그 삼매봉 거기서 그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해서 저거라고 해서 봤는데 선박에 불빛들이 환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 속에 어느 게 노인성이 빛인지 그걸 판단할 수 없으니까 노인성을 저거라고 허니가 보긴 봤는데 본 건지 안 본 아니요. 건지. 봤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장수하십니다. 그때 몇 월에 보셨어요? 막 배가 3월 달에 우리 그때 축제 저 할무렵에 봤거든요. 주무관님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딱 수평선 위에 딱 올라와 있는 거 봤어요. 그럼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인성 관측할 수 있는 시기는 일단은 겨울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겨울철 별자리와 같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그 겨울 중에서도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가 중요해요. 시간대요. 그렇죠. 완전 빛이 아주 없는 한 밤에 보시기를 원하시면 빨리 보면 12월에도 관측이 됩니다. 12월. 뭐 자정쯤에나 새벽에는 12월에도 관측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별을 하나 보고자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뭐 한 저녁 9시나 뭐 요렇게 이제 저녁 먹고 가볍게 이제 산보하면서 이제 딱 바라보는 그런 시기는 한 2월 중순에서 3월 초 정도가 그때 3월 9시 정도. 보셨죠? 3월 초. 네,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수를 한다면은 뭐 하루 정도 그 뭐 밤새서라도 한번 볼 수 있을 가야지 그게 그 정도 정성도 안 기울여가지고 별을 보게 될 수 있겠어요. 진짜. 그리고 날씨도 맑아야 되겠죠. 의외로
별을 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맑아야 되는 거를 잠시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날씨가 맑아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이 좀 이렇게 시원하다 못해 할 정도로 바람이 좀 부는 때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왜요? 거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바람이 부는 날에 가야 보는 되나? 게 좋을까 하는 게 아니 뭐 일단은 구름이나 안개를 거쳐야 되니까 바람이 약간 불면은 약간 거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도 날려주고. 겨울인데 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별이 더 잘 보여요? 아니 우리 우리 선생님의 답도 한번 들어보죠. 근데 저희 경험으로는 네네. 그 맑은 날이 훨씬 보긴 좋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또 많은 어선들이 그 어로 작업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던 것처럼 그때도 바로 그거거든요. 어로 작업을 하는 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거 왜요? 그러니까 배가 안 되어 있어야 아니 전부 불을 그치. 배 해놓으니까 네, 맞아요. 어느 별이 어느 것이 별이고 어느 것이 저 빛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와, 전혀 생각지도 이거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정답입니다. 네, 우리 너무 신기하다. 갈치를 위해서 바람이 안 불고 도민들의 생계를 잠시 접어둔다고 생각하면 바람이 불어서 그날 하루는 잠시 쉬시고 노인성을 볼 수 있게 배를 띄우지 않은 그런 날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을 보면 한라산을 여러 차례 오르내린 것 같은데 네. 그럼 굳이 높은 데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높은 데로 갈 필요가 없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볼 수 있는 고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불빛이 좀 있어도 충분히 노인성은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한라산을 탐사를 좀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물론 그것은 밤에는 입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겠지만은 언젠가는 입산을 하게 된다면은 선작지와 보면은 거기서가 서귀포와 이것이 확 한눈에 쫙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뭐 투표해가지고 1년에 한두 사람씩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조건만 3-4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서귀포 천문과학문화원에서 노인성 축제를 할 때 그때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간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또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별인데 그렇죠. 네. 한 가지 퀴즈를 더 보태겠는데요. 남극 노인성처럼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도 있지만 제주 중심에서는 이 별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별자리였을까요? 제주 중심에 있던 별자리요.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너무 근데 뭐 아는 별자리가 몇 개 없으니까 오늘 배운 별자리가 몇 개 없어서 힌트 없어요, 선생님? 칠성로를 걷다 보면 알 수가 있는 별자리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주셨다. 너무 잘못했네. 그 정답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북두 칠성 별자리인데요. 사실은 칠성로가 거기서 비롯된 건지를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칠성로는 북두 칠성이 3개의 별자리가 있는 곳이어서 칠성로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것은 한지골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칠성로로 해가지고 빠지는 그곳에 7개의 별자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지골 그 칠성로 이게 전부 칠성대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 합쳐야 이게 북두칠성이 형성되는 거니까 그런 걸 언젠가는 지명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의미가 북두칠성이라는 의미가 더 뚜렷하게 올 수가 있죠. 자, 이게 또 이제 제주와 별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칠성이라는 이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한 장의 지도. 1900년대 초에 제작된 이 지도에서는 제주 시내 한복판에 북두 칠성 모양으로 위치가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그 일부가 현재의 칠성로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라는 말은 제주와 관련된 옛 기록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탐라지에는 성 안에 석축의 자취가 있는데 삼성이 처음 나와 탐라를 3도로 나누고 북두칠성 모양으로 대를 나누어 쌓았기 때문에 칠성도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1530년 조선 중종 때 만든 인문지리서인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져 존재하지 않지만 제주와 관련된 고문헌과 조선 전후기를 살았던 많은 문인들의 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칠성대. 아니 우리 삼성 신화에 배웠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라가 1도, 2도, 3도를 차지하고 북두칠성 형체를 따라서 이제 대를 쌓았다는 건데 네. 뭐 영역을 나눈 거예요?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세 형제가 살았던 구역을 일단 나눈 것이 있고 네. 그걸로 해가지고 경계를 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근데 하나의 목적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것은 북두칠성을 그 제주도의 그 성신 신앙으로 해가지고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가 있고 사찰이 있고 뭐 성당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별 신앙을 우리가 그 모시는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6년도에 순종 임금이 돌아가시니까 제주민들의 칠성단 앞에 모여가지고 만곡제를 지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성스러운 공간이고 또 그 칠성대 주변이 하나의 광장으로서 기능을 했었다. 그렇게 그 처음에는 칠성대만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왜 북두칠성이 있다면은 북극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탐라 그 계국의 그 주체들은 그러면 북극성을 어디로 설정했을까? 그 자리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 남쪽 쪽으로 해가지고 그 5배 반 대충 그 정도의 거리에 삼성열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때 삼원을 얘기했던 하나의 삼원 하나는 신전, 그 북극성이 있는 곳을 신전으로 삼고 그것을 왕이 사는 곳을 도성은 왕궁. 또 태미원 네. 왕궁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시장을 냈는데 시장과 이것은 우리는 하나로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성 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델을 본뜬 걸로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아주 그 별자리를 딱 봐가지고 기다렸다가 이게 딱 이 별자리로 우리 도성을 설계하자 해가지고 칠성대 위치를 다 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완전 이런 게 맞다면은 정말 계획 도시네요. 완전 사마지구네, 계획 도시죠. 사마지구. 그 탐나는 별의 후손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그렇죠. 별에 대한 네. 이야기가 컸다라고 보면 될까요? 어쨌든 우리 옛 제주인들은 항해에 능했겠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어업을 하고 그렇게 항해에 능하다 보니까 항해를 하면서 이제 북두칠성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북극성을 먼저 발견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극성이 꽤 밝은 별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다만 북두칠성이 밝고 항해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배의 방향을 정할 때 뒤에 방향타를 이렇게 저어서 방향을 정하거든요. 근데 그 북두칠성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그러니까 키라고 하는 그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게 닮았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사람들은 이제 키별이라고 북두칠성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북극성이 마치 나침반 역할을 해서 북쪽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별이고 그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제주도 안에 담았다. 이건 별의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별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그렇죠. 했던 건 한 이해하고. 거죠. 그 당시에도 뭐 천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밝았네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과학적인 접근인 것보다는 가슴을 울리는 인문학적인 접근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하나의 과학이었던 거죠. 네. 근데 왜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를까요? 그러니까 그게 1926년도 그 순종임금 만국제 끝난 다음에 학생 그 광주 그 학생 운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온한 장소다. 이거 빨리 이런 걸 없애야 이거 될 것 같다 해가지고 5월달에 만국제를 하고 9월달에 제주도에 있는 유적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 7개 칠성대도 물론 다 없어졌고 그 후로 광복 이후에 그 계속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릴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걸 기억했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제는 전혀 그걸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근거 자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탐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는 제주의 가장 중요한 유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없애기도 그렇죠. 그런 거고. 거죠. 예. 예.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정체성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걸 빨리 복원을 해야겠네요. 빨리 복원을 해야죠. 그 칠성대가 지금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칠성대를 정확하게 뭐 높이와 뭐 이것을 우리가 아직은 뭐 추정하면 우리 짐작만 하고 있죠. 그 사진을 보면서. 근데 그러면은 그것은 고증을 받고 그 문화재적으로 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얘기고 또 우리 제주도에 아주 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칠성대가 하나의 그 광장이 기능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 조형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탐남회 같을 때 시작할 때도 거기서 제를 지내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탐나의 별, 그 우리 모델이 되었던 그 탐나의 별이 5월 13일에서 14, 15일 사이 밤 10시에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거기서 별을 보는 건 관측하는 건 별빛놀이 공원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행사하는 거, 행사 같은 걸 하고 또 그 기간에 세미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탐나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정하면 어떨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니까. 탐나 예. 우리가 한글날도 처음에는 한글날이 그 10월 9일이라고 잡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학자들이 해가지고 이날 기념하게 했는데 우리는 더 근거가 있어요. 그 5월 13일에서 15일 사이에 밤 10시에 보이는 별자리가 그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 별자리를 보고 도성의 칠성대를 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과학적이고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한 탐나를 기억하는 날로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벌이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행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별빛놀이공원에서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지금도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있고요. 날씨가 맑으면 항상 이제 관측실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별자리 이야기를 하고 망원경으로 별 관측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쭉 이어가려면 아이들이 또 별에 제일 중요할 관련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이랑 연계해서 미술과 연계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월 중순에 저희가 올해 8월 중순에 이제 천체 관측 위주로 이제 야간에 이제 좀 약간 별 관측 테마파크처럼 야간에 이제 망원경을 바깥에 좀 깔아서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좀 다양한 별을 관측할 수 있도록 우와. 행사도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 이렇게 소장님하고 선생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제주도가 이제 별의 도시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도 뭐 행사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제주가 로맨틱하고 뭔가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월 13일, 뭐 15일 뭐 이런 날
날에 뭐 이렇게 또 좀 기념을 하면서 뭐 다양한 별에 대한 컨텐츠가 좀 많이 나와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노력들을 아마 두 분도 계속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과학으로 시각으로 본 이 별, 그리고 우리는 이 인문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별이 같이 하고 동양과 서양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나눌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앞으로 이 별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무관님은요? 항상 이제 맑은 날 하늘 보면서 아이들한테 별을 소개해주고 별을 알려주고 했는데 이제 봤더니 이제 땅에도 제주도에도 이제 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를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별 이야기부터 제주와 별의 오랜 관계에 대한 역사까지 아주 꼬닥꼬닥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또 우리 별 이야기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제주 역사 속으로 다음 주도 꼬닥꼬닥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